10년을 전후로 해서 마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 영국이나 일본에서 도시의 집중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시기에 다시 농촌으로 또는 어촌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이런 마을기업 육성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자원을 이용해서 지역 사람들이 해결하면서 이익도 보고 그 이익을 다시 선순환시키는 다른 마을기업에 투자하는 이런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잘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큰 지역 분권에도 우리 존경하는 한병도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분권, 지역 자치, 지방자치 이런 것들에 대한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 12월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기업 육성 계획이 수립되고 그 이후로 2019년 기준으로 봤더니 전국 17개 시도에 총 1,600여 개의 마을기업이 있고 한 2만여 명이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십니다. 매출액은 1,645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많은 발전이 있었죠. 그래서 7년 전과 비교하면 고용은 6.1배, 매출은 8.4배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을기업이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2만 명을 아까 말씀드렸던 1,645억 원을 나눠보면 결국은 한 명당 한 822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심각한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을기업 육성지원법이 실질적으로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근본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중앙정부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마을기업이 더 활성화되고 이것이 선순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다른 문제는 지역경제에 대한 침체를 다시 일으키는 문제도 있지만 도시화되면서의 지방에서의 공동체 와해라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을 합해서 우리 의원들만이 아니라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힘을 합해 주셔서 이 법이 꼭 21대에는 특히 전반기 안에 통과되기를 저도 소망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그리고 이것이 법으로 제정되고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공청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같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제가 좀 말문이 좀 막힙니다. 원래 제가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너무 감격스럽고요. 좀 실은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우리 또 박정호 의원님 20대 국회부터 또 21대 국회에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한병도 의원님도 감사드리고 또 아까 좀 일찍 오셨다가 하는데 미래통합당의 서병수 의원님도 오셨다 갔습니다. 이게 지금 여당과 야당이 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입니다. 저희는 2010년에 시작해서 법 없이 꿋꿋하게 저희가 살아남았어요. 많은 정책 사업을 하면서 저희 마을기업처럼 이렇게 살아남은 마을기업 사업은 없습니다. 꼭 21대 국회에서 저희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박정호 의원님과 한병도 의원님도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또 열심히 해서 그 은혜에 보답은 꼭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한 예를 들어서 좀 자랑스러운 거는 올 3월에 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할 때 저희 마을기업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성금모금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늘 지역 문제 해결, 어떤 지역의 갈등, 이런 해결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전국에서 다 왔어요.
이건 정말 이러한 어떤 사업이나 이러한 조직은 솔직히 없습니다.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인사말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나와서 좀 이렇게 어떨떨한데 저희들 사회적 경제를 넘어서 우리 마을기업은 국민 경제에 자기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스크를 줬고 있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으신 우리 조용복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면서 마을기업 육성지원 재정법 공청회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의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을기업 육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김대영 회장께서 좀 울먹이기도 하셨는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늘은 참 뜻깊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국정에 여러 가지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정 의원님께서 법안을 제안하셨고 오늘 또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오늘 이 공청회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꼭 입법화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 오늘 이 1시간 반 내지 2시간에 걸치는 이 공청회에 한 배를 같이 탔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적극 참여해 주시고 좋은 의견 블로그에서 많이 내셔서 뜻깊은 그런 공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이고요. 두 분의 발제를 들으신 다음에 토론을 하고 그리고 블로그에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왜 이렇게 이 자리에 앉게 됐는가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부산 간의 거리가 얼마죠? 서울 계신 분은 400km라 생각하시는데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한 1000km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2000리길을 이제 마다하지 않고 오게 된 이유는 우리 김대영 회장의 강권에 못 이겨 오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왜냐하면 부산에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사실 사회적 그 경제와 관련된, 특히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돌이켜보니까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한국에 만들어질 때 그때 그 전 몇 해부터 법 제정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고, 그런 인연으로 우리나라의 그 기업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 꼭 큰 기업들만이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조그만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환경을 생각하고 주민을 생각하는 이런 기업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굳혀왔고, 그런 것들이 오늘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마을기업을 위한 법 제정 공청회에 제가 이렇게 좌장을 보게 된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선 발제는 두 분이 하실 텐데요. 먼저 마을기업 경영과 육성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님이신 최인수 발제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최인수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 재정법 공청회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이 7월 28일인데 정확히 한 1년 반 20일 정도 전쯤에 2019년도 7월 5일에 대전에서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있었고, 거기에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빌려서 마을 기업 육성 지원법과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딱 그로부터 1년 조금 더 지난 시기에 그때는 대전이었지만 지금은 국회 안에서 또 입법부의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곳에서 재정법에 대해서는 이제 공청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로 형태로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상황 변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을기업 수는 약간 한 50여 개가 늘어난 거 하고, 또 다른 상황 변화는 20대 국회에서 21대 국회로 바뀐 상황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제 오늘 공청회가 있고, 저는 이제 간략하게 현황과 육성법 제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PPT 발표 자료는 있었는데 아마 이게 지금 안 돼서 아마 자료를 보시고 하시면 그럴 것 같아요. 오른쪽 윗부분에 페이지가 있어서 좀 보시고, 아까 11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라고 하는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그 여파를 취약계층들이 많이 겪는다라고 하면서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희망 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그것이 2010년도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 변경을 해서 지역공동체가 좀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조 형태를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울러 자립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행정안전부에서 펼치게 됩니다. 이것이 한 1, 2년 지나면서 하나는 일자리 사업으로 분화가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과 같은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2012-13년경에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식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지금 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마을기업이 상당히 인기를 끄는 이름 자체가 이것이 무엇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저는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다양한 용어 중에 마을기업만큼 잘 만든 단어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다닙니다.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업을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와서 한 9년 정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을기업을 논함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한 부분으로서 마을기업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3페이지 쪽에 보시면 사회적 경제란 사람 중심의 공동체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 활동들을 우리는 사회적 경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빈곤의 해소, 복지, 따뜻한 일자리, 협력과 연대, 지역 공동체 복원 등 이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 활동, 그 중심에 마을 기업이 서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수익 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는 공익을 지역 공동체나 민족 의사결정을 통해서 지역사회나 공익성을 추구하는 그런 것으로서의 사회적 경제와 그 중심에 마을 기업이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4페이지 쪽으로 가시면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이제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기업, 두 번째로는 협동조합, 세 번째로 자활기업, 네 번째 마을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4페이지에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 육성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 13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 7월에 이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고요. 협동조합은 아까 사회자께서도 한번 얘기를 하셨었는데 2012년 12월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해서 개별법으로서의 존재했던 협동조합들, 농협이나 수협 등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금융이나 몇 가지 분야를 빼고 모든 분야에서 5명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되어 있고요. 보다 한참 전의 일이긴 한데 김대중 정부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 시행되면서 사람 경제적 자립을 돕는 활동,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 자활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기업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약 1,600여 개, 1,592개, 처음에 선정됐던 것만 하면 1,900여 개가 되는데 이제 1,600여 개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기업과 관련돼서는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2015년 19대 국회 때 서청원 의원께서 마을기업 육성지원법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입법 발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9대에서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20대에도 박정희 의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그래서 입법 발의를 하였었으나 그것이 이제 개별 법으로 제정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 되지 못하고 올 6월 1일 날 박정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시면서 지금 21대 국회에 제정법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5페이지 잠깐 보시면 마을기업과 일반기업의 차별성인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토끼가 3마리 있습니다. 가운데 마을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의 편익, 즉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추구해야 하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지역 기반, 지역 문제 대응이라고 하는 지역에 기반하는 지역성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아래쪽에 보시면 수익 창출이라고 하는 영리 행위를 아울러 해야 하는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이제 공익성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이제 마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의 목표를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방향으로 있는 이 토끼들을 잡아야 되는 것이 마을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돈만 열심히 벌어서 지역사회에 그냥 공헌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한편으로는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한 추구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마을 기업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의 이제 마을기업 육성 지침이라고 하는 정책 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6페이지에 보시면 마을기업과 지역순환 경제라고 마을기업이 왜 지역 단위의 이런 기업들이 지역사회, 지역순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그 조그만 데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지역공동체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상호 간에 관해서 순환 경제를 이뤄내고 그것이 서로 간의 협동을 통해서 이 순환경제의 골격을 키워내면 오른쪽과 같이 지역공동체 순환경제 생태계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MIT에서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서 좀 약간 편집한 부분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 마을기업이 지역순환경제에는 돈을 돌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셔서 8페이지 쪽에 보시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기업 논합에 있어서 마을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마을은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혼자 사는 나는 자연인이다가 아니라 오른쪽 그림처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협력하고 때로는 갈등도 하고 함께 살고 조직을 만들고 주민조직을 만들고 마을 조직을 만들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공동체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협력하는 것이 마을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영리행위, 자립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울려지면서 실제적으로 공동체적 이익 실현을 함께하는 것이 이제 기업이고 그 마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기업이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집 한두 채가 모여서 마을 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어울리고 협력하는 것이 마을 기업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9페이지 쪽에 정의하면 마을 기업이란 지역 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 사업을 통해서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해서 지역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 그래서 마을 단위에 모여 사는 곳에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을 기업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좀 내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쪽에 보시면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한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기업성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라고 하는 지역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자율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공익성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마을 기업이고 지난 10년 동안에 그런 일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번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을 내리고 있고요. 그 안에 마을기업이 가져야 되는 4가지 요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또는 사업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가져야 되는 그래서 마을기업의 가치 공유나 민주적 의사결정, 공동체적인 참여, 공공성이라고 하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함께 이해관계에 대한 참여를 증진시키는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지역성은 지역 자원을 활용하거나 지역 기반에 지역 소재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하는 지역순환 경제를 구축하는데 또한 일조하는 것이 지역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성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영리행위를 통해서 어쨌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2페이지에 현황과 관련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년여의 과정 속에서 현행
11년도에 550개 정도의 지정해서 지금은 3배 이상으로 늘어서 19년도에 1592개의 마을 기업 수가 있습니다. 고용 인원도 18년도 통계에 의하면 19,261명으로 되어 있고요. 매출액은 1,64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용 인력에는 상근이 2,925명으로 15.2%, 비상근이 16,336명으로 약 한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 마을 기업의 열악함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근이라고 하는 부분들 좀 더 늘려나갈 수 있는 이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개별법의 육성지원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탄탄히 만들어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도벌 마을기업 현황을 보시게 되면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등이 100여 개 이상으로 월등히 좀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을기업이 필요한 농촌형 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특징들을 나타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14페이지로 가시면요. 간단하게 업종별로는 일반 식품이 약 한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전통식품 14%, 합쳐서 한 56,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체험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영역들이 존재하지 못하고 기존의 식품 중심이나 관광체험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마을기업이 좀 새로운 활로를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러한 임무도 좀 부여되는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부분들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법인 형태별로 보시면 영농조합, 법인 협동조합,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어서 초반에 주식회사 부분이 좀 더 많았었는데 최근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페이지 마을기업이 지금 현재는 1592개로 되어 있지만 지정됐던 것은 1939개입니다. 그 중에 347개가 폐업한 형태로 지적 취소가 된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한 18% 정도가 지적 취소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는 사실 다른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이런 걸로 비교해 보면 그렇게 심각한 사항은 아니다. 다만 아까 이제 상근직보다는 비상근직이 많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연동돼서 이제 지원법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간략하게 이제 마치기 위해서 성과 및 한계인데요. 16페이지에 보시면 성과적 측면입니다. 아까 제가 3마리의 토끼를 말씀드렸듯이 지난 10년간 마을기업을 통해서 적중히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동체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기여하는 등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했다라고 하는 능력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약속 속에서 마을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정말 어려움들을 겪고 정말 맥당에 속대마을 헤딩하듯이 정말 버텨오시면서 이 마을기업을 지금의 국회의 재정법 공청회까지 올 수 있게끔 해놓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계적 측면에 있어서는 마을기업이 다른 사회적 경제 조직과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4가지 특성에서 다시 나타나는 부분도 또한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을기업의 성장의 한계와 활력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이 편중되고 있고 새로운 영역을 발굴해내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법률이 된다라고 하면 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부분과 영리라고 하는 동시에 추구하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지역 자산형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유효한 부동산을 포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시설물이나 공공기관의 어떠한 그런 시설물들을 포함해서 이것들 마을기업이 지역 자산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게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현장 지원을 위한 지속적 정책 구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신규 사업 기업들을 발굴하는 데는 많이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고도화 사업이나 3차 또는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지만 이 법률적인 근거 부족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기재부나 또는 국회의 벽을 넘어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만만치 않은 측면들이 있어서 새로운 영역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 법적 근거 부재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우선 구매나 세제 혜택 등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하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 되어 있는데 마을기업은 그것이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또한 마을기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내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발전 방안으로 17, 18페이지 두 군데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마을기업 관련 근거법, 오늘 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마을기업 정책을 지금 국토부에서는 도시재생 특별법에 보면 마을기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개별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법률적으로는 도시재생 특별법에 마을기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산림청에도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마을기업과 관련된 조례들을 제정하여 대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으나 이러한 부분들을 좀 법률적인 근거를 갖고 행안부가 이런 부분을 좀 진행해 나가는 것이 지역과 관련된 총괄 부서로서 행정안전부의 그런 부분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 자립을 위해서 성장 단계별, 아까 신규 마을기업을 선정하는 부분들에 많이 좀 치중이 되어 있는데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는 광역단위 17개의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 중간 지원 조직들도 사실은 지금 행정안전부의 정책적으로 1년에 한 1억 이렇게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또한 실제적으로 마을기업이 지금까지 성장해 왔던 것들은 아까 맨땅 헤딩했다 표현하는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뛰었던 마을기업, 개별 마을기업 당사자들도 열심히 했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이 옆에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들이 같이 맞물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함께 마을기업 육성에 좀 필요할 수 있도록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기업 관리 감독 지원 시스템을 체계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까지 유사 법령이 발의됐던 입법 예입니다. 사회적 지역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는 지금 사실 마을기업과 사회적 경제, 지역 공동체, 그건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법률들이 입법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 21대 국회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있어서는 2020년 6월 1일 한 두 달 정도 전에 의안번호 59번으로 해서 박정 의원님께서 마을기업 육성 지원법과 관련된 법률을 지금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페이지, 21페이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마을기업 육성 지원법의 제정법 체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다음 발제에 홍성민 박사님께서 부분 더 체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의 마을기업 현황 및 육성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발제하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 마을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그리고 현황, 그리고 마을기업법을 제정하기 위한 그간의 성과, 관계,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으로서 시간을 너무 잘 음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님께서 마을기업 육성지원법에 대한 입법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법제연구원의 홍성민입니다. 오늘 저는 PPT를 가주십시오. 오늘 책을 보면서 다들 눈을 내리고 계셨는데 PPT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을기업 육성지원법에 대한 입법평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입법평가라는 게 뭐냐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정책을 실행하는데 법률들이 있죠. 이것들을 만드는 작업을 입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입법한 내용들을 보고 이게 잘 된 법인지,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도 마을지원육성법이 여러분들의 염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법률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져서 나오면 그걸로 만족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법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법률을 만드는 기능은 유일하게 국회의원분들이 가지고 계신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가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좀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고, 그리고 좀 더 내용들을 제공해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입법평가는 법률을 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기가 뱃속에 있었을 때 이 아이가 기형이 있는지, 건강한지, 성별은 뭔지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를 이제 법률안을 통해서 사전에 본다고 해서 사전적 입법평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나와서
영유아가 됐을 때 건강검진 하듯이 보면 그것도 이제 사후적 입학평가라고 해서 법률을 보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저는 개요 그리고 법률의 주요 내용들을 보고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본 다음에 결론과 평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최근에 드라마에 빠진 게 있었는데 스리생이라고 여러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서 보시면 CS 교수가 환자한테 막 설명을 하는데 어려운 말로 막 처음에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전문의 의사분이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두괄식으로 말씀을 하시라고. 어려운 얘기 아무리 해봤자 잘 모르니까 미리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다고. 사실 저도 오늘 여러분한테 법률안이 어떤 거라는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긴 한데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이 지금 박정희 의원님께서 내신 법률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PT 좀 만져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 평가 쪽으로 좀 하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마을기업 육성지원법이 비교적 실효성이라고 해서 법률이 실질적으로 갖춰야 될 것, 정책을 제대로 담아서 잘 하고 있는지 그 법률로만 보면 그 실효성의 원리에는 잘 부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발표해 주셨듯이 체계를 보시면 목적 그리고 정의도 잘 내려져 있고요. 그리고 국가의 책무 그리고 마을 기업의 의무 그리고 위원회,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계획 등등 그리고 지원기관 그리고 지원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잘 짜여진 구조 안에서 잘 된 편입니다. 이게 제 생각이냐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이런 지능법, 육성법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률들을 다 조사를 해서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를 갖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잘 만들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구에 기반해서 비교적 잘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약간의 사소한 것들은 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나중에 PPT 안에서 빨간 걸로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법의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큰 의미는 없겠지만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애매모호하거나 혹은 문제가 있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수정도 해야 되고요. 또 이게 지금 법률이 법률이 되기까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지금 이게 소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법 관련하시는 분 중에 전문위원이라고 계시는데 꼼꼼하게 보세요. 문구 하나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 이런 것들 할 때도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빨간색으로 표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 법률안 내용만으로는 잘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잘 태어난 악인데 근데 조금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요게 이 법률이 처음에 발의됐을 때는 2015년도 정도여서 그때 당시에는 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고 나름 조정하면서 만들었었는데 2020년도가 되면서 다른 법률들이 꽤 많이 바뀌고 또 새로운 법률안들이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관계는 한 번쯤은 다시 이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서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거나 혹은 뭐 이게 그렇다고 제가 여기 자치상에서 절대 통과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를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가 주세요. 제가 좀 말이 빠른가요? 20분이라는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입법 활동이라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충 넘어가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능법제, 육성법제, 지원법제들은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돈을 쓰는 법률이에요. 이게 규제하는 법률은 아니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마을기업 하시는데 이 법률이 왜 필요하냐면 뭐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든가 혹은 인건비 할 때 어떤 고용 지원을 할 때는 지원금
혹은 시설에 대한 지원금 뭐 이런 것들 조세 감면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주요 목적인데 그런 법률들은 예산이 수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법률안을 내실 때 그 비용 그를 계산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법률안에 보니까 이 부분이 약간 소홀하게 되신 부분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게 10몇 년 동안 이렇게 쭉 해오면서 나름의 예산이 들려져 있고 그리고 지금도 예산이 잡혀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법률을 통해서 얼마만큼 더 드리는지에 대한 비용 산출 이런 것들은 이제 저는 법학자니까 제가 하는 것보다 경제학자 혹은 정치학자분들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하면 좀 더 이 뭐랄까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좀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법안 제출 현황은 말씀드렸듯이 19대 발의가 됐었고요. 그리고 20대에도 21대도 그리고 최근 6월 1일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농담 한마디 하나 드리고요. 혹시 우리나라 2020년도 1호 법안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뉴스에는 나왔는데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죠? 제가 작년에 연구했던 주제인데요. 사회적 가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법률이 1호 법안입니다. 근데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게, 그 사회적 가치라는 게 숫자로, 아까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 말씀을 많이 주셔서, 뭐, 학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회적 가치란 기존에 우리나라가 너무 숫자적, 경제적으로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막 가는 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다른 가치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인권이나 환경이나 뭐 이런 걸 좀 보자 해서 만든 게 사회적 가치법인데 그 보좌관님은 새벽부터 가가지고 그 1호 법안을 내기 위해서 고생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안타깝긴 한데 예, 그런 농담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 법률에 대한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에 발표에서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확인만 할게요. 뭐 10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법률안이 없다.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할 때 혹은 다른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좀 법적 근거가 확실히 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한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강조하시는 게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등 그 안에 나와 있는 다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다 법률을 갖고 있는데 마을 기업만 없다. 네, 좀 안타까운 얘기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조정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독재적 근거법이 없다는 내용인데 좀 잠깐만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데 어떤 법률이 있는지 잠깐만 보면 아까도 설명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을기업법 외에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있고요.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고 자활기업 등 이거 외에도 좀 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중에 요 4개를 우선 뽑아서 얘기를 하면 마을기업은 다 아시니까 제외를 하고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법이 있습니다. 이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고용노동부가 자기네 주도하에 하고 있으면서 중앙기관도 갖고 있고 나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이미 협동조합은 그 전부터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이 가장 옆에서 느끼는 협동조합 딱 하면 떠오르는 거 농협이 있죠. 예, 농업협동조합이 있고 수산업협동조합이 있고 뭐 등등 기타 많은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게 다 개별법으로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정리하고 좀 일반적인 기본법이라는 거는 여러 법률들을 나름의 정책을 통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중심을 세우는 법인데요. 그 안에 보면 협동조합에 관한 내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있고요. 요거는 기재부에서 주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기업은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법률을 통해서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원래 자활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은 아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저보다 선배님들은 아마
그 생활보호라고 하면 이해가 쉬우실까요? 옛날 생활보호법이 좋게 발전된 건데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여러 그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어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2000년대에 새로 생기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그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일을 못 하게 되면 그래도 급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활급여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노동 능력이 있는데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도와주기 위해서 자활기업이라고 해서 기업은 아니지만 나름의 소득을 얻게 해주고 대신에 일도 좀 할 수 있게 워크페어를 좀 강조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급여를 하는 자활기업을 관련하기 위해서 그 조문이 들어간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 마을기업은 없어서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법률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크게 장으로 총칙, 그리고 체계, 그리고 그 지원 내용, 그리고 기반 조성, 그리고 보칙이라고 해서 여러 다른 필요한 그런 법률들, 그리고 부칙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언제 시행되고 무슨 내용들, 경과 규정 같은 걸 담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거의 순서에 맞게 목적 이렇게 쭉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 자료에서 하나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면 원래 20대 국회 때는 중앙기관을 만들게 하려고 했었죠. 마을기업 중앙진흥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넣었다가 이번에 보니까 새 법률안은 요거를 빼셨더라고요. 예, 요게 아마 이게 법률안을 통과시키려면 여러 부처의 의견을 듣거나 이 국회 안에서 의견을 하게 되는데 지적을 제일 많이 받는 게 그겁니다. 이제 사람 수 늘리는 것과 새로운 기관을 만들 때는 이거는 좀 엄격하게 보는 데가 이제 기재부가 엄격하게 보고요. 또 행안부 내에서도 좀 사람 늘리는, 공무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아마 전략상 했다고 보거나 혹은 정책상으로 봤을 때도 저는 굳이 중앙기관을 가져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타 법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는데 사실 지금 아까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는 그 사회적 기업 진흥원 같은 경우가 있고 요게 만약에 사회적 경제기본법이 통과되면 사회적 경제원으로 나가게 되면 전체를 다 통과할 수 있는 중앙기관이 되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서 이런 중앙기관들이 막 여러 개 있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은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빠졌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목적은 저보다 마을기업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그리고 마을기업이란 그리고 마을 주민이란 뭔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시 삼는 분들 많아요. 법학은 명확해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매하게 해석이 되면 정책 적용할 때도 문제가 되지만 권리 의무 관계에서 이걸 따질 때 니께 맞아 내께 맞아 이렇게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해야 되는데 이 마을 기업 혹은 마을 주민 혹은 마을 이런 개념들이 아직은 명료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것들은 좀 더 고민을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마을 주민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의 주민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이런 얘기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필요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들 그리고 마을 기업의 역할과 일부 이런 내용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종합계획, 지원계획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회적 경제기본법 관련되는 법률들은 되게 위에서 정하면 밑으로 내려오는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데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다들 생각은 하세요. 근데 최근 트렌드입니다. 최근 트렌드인데 이게 그 법 목적 안에서도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풀뿌리 밑에서부터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면 그거를 점점 중앙으로 가져가서 넓히는, 퍼뜨리는 이런 것도 해보자라는 의미가 있다면 그런 의미가 있다면 요거 관련해서 행안부의 다른 법률안들이 나온 게 있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 상향식 그 의사결정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주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계획을 짜면 그거를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해서 정리를 하고 또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만든 거를 중앙정부가 다시 한번 그거를 종합하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갖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기업법이 다른 사회적 경제기본법이랑 차이성을 갖고 싶다면 그걸 강조하고 싶다면 그런 것들은 한 번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과거에는 중앙에서 내려주는 것들이 합리적이긴 했어요. 효율적이기도 했고. 근데 최근에는 더 이상 그걸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정책학이나 행정학 쪽에서는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건데 빨간 거 이번에 제출된 건데 보니까 마을기업진흥원이라는 거 조건에 빠져 있는데도 넣었더라고요. 이런 것들 나중에 부장님들 법률안 제출하실 때 좀 예민하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기업의 대표 및 구성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정의에 가면 마을 주민이라고 해놓고 다시 여기서 또 썼는데 이런 사소한 얘기 드리면 되게 싫어하실까봐 이런 것들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기업위원회가 있고 지역의 시도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 좋다,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시도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법률에서는 위임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은 큰 걸 정해놓고 세세한 것들은 밑으로 밑이 아니라 그 대통령령이나 장관령, 시행규칙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좀 지방에서 잘 해보라는 의미에서 조례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을 기업의 지정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조문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빨간표 같은 걸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얘기를 드리자면 최근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법이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려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인증제는 내가 사회적 기업을 하려면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가 그걸 판단해서 넌 인정해줄게 해 이렇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과거에는 관리하기 좋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형태 아직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한 여기에 써있긴 하던데 건강한 어떤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아이디어들을 좀 막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등록제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으면 등록만 하면 되는 겁니다. 등록해놓고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원 문제는 예를 들면 회계를 적정히 한다든가 투명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따로 보더라도 보면서 지원을 하면 되지 굳이 인증제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법이 지금 그 개정안이 나오고 있는데 마을 기업도 그렇게 따져보면 10년 정도 했으면 마을 기업을 굳이 신청서 내봐 내가 보고 지정해줄게 라는 것보다는 여러 것들이 하고 있을 때 오면 등록하게 해서 하고 그리고 나서 지원을 할 때는 이제 좀 회계 같은 것들을 투명하게 하세요라고 조언도 해주고 그걸 통해서 진짜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있다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타 지원 조치로는 보시면 경제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조세 감면, 사회보험료 지원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게 민감하게 정부 부처들이 보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은 다들 구매 촉진이나 판로 지원을 따로 조문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도 보시면 그 법률 외에 같이 법률안을 낸 게 뭐냐면 사회적 경제 기업에 관한 판로 촉진,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듯이 이 부분을 따로 빼는데 이게 뭐냐? 별 내용은 없습니다. 이 마을기업에서 만들어진 물건들 같은 게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이나 국가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아니면 일반 기업에 비해서 판로 촉진하는데 힘드시니까 그런 걸 지원하게 하는 내용들인데 보니까 요거에 그냥 재정적 지원에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냥 구매 촉진만 딱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것들은 따로 내용을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다고 얘기를 주셔서 바로 그러면은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좀 중요한데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기업 육성법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법안 이런 것들이 통과됐을 때 이 조정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기관이라든가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춰서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계획도 아마 통합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행정안전부 내에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통과된 법률은 아닌데 법률안이 몇 개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번 아직
21대에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또 마을 공동체 기본법이 20대부터 쭉 있고 이번에도 아마 나올 것 같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 좀 마을 기업과 겹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법제연구원에 위탁을 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과 평가를 드리겠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법률 내용만 보면 잘 태어난 아기입니다. 잘 태어났고요. 부디 순산하기만을 바랄 텐데 이제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번쯤 더 숙고하고 고민해보고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들을 적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좋은 날 마을기업 지원 육성 지원법을 이제 입안을 했고 이게 통과되는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게 제정이 되는 걸 시작으로 해서 그 마을기업 육성 정책이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이렇게 제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발제하신 분들 아주 내용을 요약 잘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홍성민 박사님께서도 정말 필요한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효성 면에서는 이 법이 꼭 제정되어야 된다 그런 그 취지하에 약간의 법률 간의 그 중첩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재정적인 면에서 이게 얼마나 예산이 필요할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정의 문제는 아마 법률 간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를 조금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첫 아이를 낳을 때는 아이를 몇 명 어떻게 이런 것 별로 걱정 안 하지만 둘째 아이를 낳을 때는 첫째 아이하고 터울을 어떻게 두지 뭐 이런 것도 걱정을 하게 되니까 자연히 그렇게 법률 간의 조정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률 제정에 있어서 그 약간 디테일한 그런 바텀업이나 등록제 등등과 같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박정 의원님께서 이제 제안하신 이 법률안은 타당성이나 그리고 실효성 면에 있어서 아주 잘 준비된 법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분의 발제에 이어서 몇 분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으로 계신 하혜영 조사관님께서 먼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국회 입법조사처 하혜영 입법조사관입니다. 저는 입법조사처에서 지방자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우선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박정 의원님 혼자 이제 법안을 내셨고요. 의원님께서 20대에도 내시면서 조사처 의뢰도 많이 하시고 이제 열심히 만드신 법안이라서 이번에 꼭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우선 21대에서는 이제 법안이 하나 발의되어 있었고요. 20대에서 이제 마을 공동체 기업 또 정보와 마을 이런 법들이 좀 입안이 됐었으나 이제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추후 또 발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법안들이 있을 경우 아마 병합심사에서 또 같이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법안에 대해서 필요성 있다고 보여지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조사 요구가 왔을 때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법안이 지금 만들어졌고요. 다만 이제 21대에서 올라온 법안이 또 이제 추후 지금 아까 20대에 만들어졌던 거 뿐만 아니고 21대에 이제 여러 법안들이 발의될 거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후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법안을 본 거라서 앞서 이제 발표하셨던 발제해 주셨던 홍 박사님 의견하고도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뒤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우선 첫 번째 마을 기업과 관련해서 이 마을이라는 게 사실은 법적인 정의는 아니기 때문에 마을이 어디까지 마을일까? 이거를 지방자치법하고도 관계를 봐서 읍면동으로 해야 될지 그 하위 단위로 해야 될지 이런 개념의 정의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마을 기업의 목적인데
궁극적으로 지역 활성화이겠죠. 그런데 이제 중간 목표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 그 이제 지역 주민의 뭐 소득 창출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중간 목적들이 조금 더 있어야지 합법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차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가 이제 유사단체와의 관계인데, 이거는 법률에 이제 그 제5조의 합법과의 관계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시행령이라든지 규칙 또 조례 또 이제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자발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다른 이제 단체와의 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이 마을 기업이 타 운영되는 기존에 있던 것과 중복성, 유사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더 차별성이 있는 그런 목적과 그 계획의 수립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전반적으로 법에 보면 이제 중앙정부 행안부도 나오잖아요. 행안부하고 시도의 권한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을 기업, 제가 지방자치를 담당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마을 기업만큼 정말 그 지역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는 그런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기초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하위 단체인 기초 읍면동 단위 관계가 좀 설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관계 설정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법을 보면 종합계획을 행안부가 수립을 하고 시도가 이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데, 물론 이제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서 하긴 하지만 명확하게 시군구 또 읍면동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면 좀 더 이제 더 좋을 것 같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뭐 마을 기업 육성위원회 또 마을 기업 지원 기관들도 있는데, 거기도 또 기초 지자체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통로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안에서 마을 기업의 지정 취소 권한이 행안부에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발제를 해주셨던 홍 박사님께서도 뭐 그냥 이전보다 등록이 어떨까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지금 마을 기업이 어느 정도가 이제 신청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근데 법이 통과가 된다면 신청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수요가 많아진다면 행안부가 중앙정부가 이것을 다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도로 내리거나 지자체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일본에서 유사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올해 6월 1일째로 시행되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제목이 지역 인구 급감 지역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 지역 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역법인데, 이거의 핵심은 특정 지역 만들기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거고요. 거기에 설립에 지정하거나 취소의 권한은 광역단체인 도덕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옆에서 이제 돈을 지원하거나 예산이랑 인력을 지원하는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마을 기업이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관리 감독하는 것보다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옆에서 행정, 재정, 인력을 지원해주는 서포트하는 역할로 하고, 실제로 하는 것은 지역 기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법에서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법률 안에 좀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에 관한 그 지자체와 협력이나 권한 위약에 관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론은 마을 기업의 직접 제고 방안에 관해서 지역 활성화센터 대표이신 오형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역 활성화센터의 대표로 있는 오영입니다. 정부가 자립형 공동체 지원 사업을 할 즈음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사실은 법안이 굳이 필요할까? 왜냐하면 지역 내 주민들이 같이 협업해서 뭔가를 하고, 그러면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 지역 출신의 성공한 기업가나 지역의 기업들이 돈도 좀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책상에 앉아서 그런 상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10년을 지나고 돌아보니까
그게 아직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구나,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안이 필요하고 말기업에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토론 자료로 이미 나와 있어서 여러분이 같이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말기업이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봤더니 한 개의 말기업이 1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고 그 10명 정도가 할 수 있는 매출이 한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한 1.5명이 상근이고 8.5명이 비상근이기는 하지만 말기업은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마을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 참여하는 일자리, 만들어지는 일자리에 비해서 매출은 아주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 중소기업에 비교해서 보면 턱없이 낮은 매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의 방식을 바꿔야 되겠죠. 조금 더 유연하게, 그러니까 장기, 우리가 보통 말하는 8시간 일자리로는 절대로 이 방식으로는 유지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연한 일자리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원자재를 매입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사실은 마을기업 간의 협업, 지역 내 여러 다양한 지역 주민들 간의 협업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을 조정하는 것들도 사실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비, 사업을 하다 보면 시설이나 운영 관리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의 수익, 매출의 한 30%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관리 임대비나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10명을 고용하고 있는 1억 버는 회사가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법에서 좀 더 유연한 방식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반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기업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마을 공동체, 그러니까 지역 내, 우리 동네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분들에게 유연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관점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업들이 사업의 유형을 보시면 대부분이 농산업과 관련된 비율들이 많고 그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우리가 대체해서 모아서 수급해서 팔아줘서 개별 농가의 소득을 높이겠다, 이런 관점이 사실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 농가의 소득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그 수익을 많이 높이는 것이 직접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냐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마을에서 필요로 한 것이 한 분 한 분 어르신들의 소득을 현재 지금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거를 120만 원 높여주는 게 목적이냐, 그들의 삶의 행복감을 더 느끼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일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돌보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마을기업은 후자의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농촌 지역에서 지금 이제 68% 정도가 농촌 지역의 말기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고령화로 인한 돌봄 등의 문제 또는 그 돌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말기업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해 신규 말기업 심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전차년들 옛날 과거와 좀 달라진 점은 이제는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에만 집중하지 않고 농촌 지역에서도 도시형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던 공동체 활동, 특히 돌봄과 관련된 공동체 활동들이 더 다양해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말기업의 역할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기업은 혼자서 생산해서 혼자서 팔아서 혼자서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량이나 물품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에 있는 다른 마을기업들과 연대가 정말 중요하고, 심지어는 도시에 있는 마을기업과 농촌에 있는 마을기업이 연대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 연대를 잘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방역중간지원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역중간지원조직이 지금 여러 다른 중간지원조직에 비해서 사실은 지원이나
또는 기반이나 이런 제도적인 것들의 지원이 기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지속적인 지원을 계속 받지 못하고 저도 이제 여러 번에 몇 년에 걸쳐서 중간 지원 조직을 계속 평가를 해봤지만 작년에는 다른 중간 지원 조직이 오시고 그전에는 또 다른 중간 지원 조직이 오시고 이런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물론 한 개의 중간 지원 조직에 서너 명의 담당자가 한 도에 있는 많은 말기업을 감당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그 말기업을 사실 잘 들여다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바뀌는 광역 중간 지원 조직의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한 분명히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 인력, 재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말기업 육성 지원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기업 스스로 자기에게 엄격해야지 저는 말기업이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말기업은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70% 이상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는 이사진을 모으거나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족들 중심으로 모으면 안 되고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뭔가의 결정 구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빠르게 신속하게 결정해야 되는 측면에서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좀 더 나랑 같이 마음 맞는 사람, 내 말을 잘 이해해 줄 사람, 아니면 나에게 좀 더 위임해 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를 결정하거나 마을의 운영조직을, 말기업의 운영조직을 결정하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기업을 하는 이유는 지역 문제나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 지역의 다양한 고민들을 함께 하기 위한 방식으로 말기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건강한 말기업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세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퇴출 비율이 조금 있긴 하지만 퇴출을 하거나 또는 졸업시켜야 하는 말기업들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렇게 폐업된 말기업의 자산이나 기술은 우리가 평가하거나 또는 연계해서 지역 내 또 다른 말기업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마련해야 되는데 광역 중간 지원 조직과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연대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기업 평가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몇 프로를 지역 내에 있는 무슨 단체에 기부했어. 우리가 말기업의 공공성은 여기에 있어. 이렇게 설명하는 말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건 그냥 기업이 살고만 하는 활동이고 말기업은 말기업 자체가 지역 내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기업 자체 운영하는 것 자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있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활동으로 말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기업이 조금 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말기업이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거나 노동장애를 제거하거나 고령화되거나 점점 더 이제 참여하시는 연세들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장애를 제거하거나 기술력을 제거하거나 지역사회에 소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면서 말기업 본연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말기업들, 지역에 있는 같은 유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또는 다른 유형의 말기업들과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확장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좀 더 통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수익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저는 말기업 내의 역할들로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좀 더 좋은 말기업, 건강한 말기업으로서 우리의 역할들이 지역사회 또는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기업 육성법의 제정의 의의가 단순한 그런 것보다는 말기업 자체의 어떤 질적 향상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소득 중심, 일자리 중심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공동체 회복이라 그럴까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목적으로 좀 입법이 좀 더 보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이 배가 잘 정시대로 지금 잘 운행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다음에 토론하실 최현선 명지대학교 교수님 마을기업 육성 지원 재정법 토론에 대한 말씀도 아마 운항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 생각하고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명진의 최은선입니다. 작년에 행안부의 의뢰를 받아서 마을기업 10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역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지역마다 마을마다 마을기업 분들이 얼만큼 노력하시고 또 땀 흘리시는 모습을 보았고, 또 저 기억에 남는 게 정읍에서 먹었던 떡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 분들이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가 대량 생산 체계에서 얻을 수 없는 우리 고향의, 우리 예전의, 우리 마을의 진정한 맛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잘못하면 이제 모래 위에 있는 성처럼 상당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아직도 기준 중앙 집권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제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법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강조를 하셔서 너무나도 인지를 하시곤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가단장을 맡고 있는데, 공공기관들이 330개 정도 된 중앙공기업들이 쓰고 있는 전체의 예산이 750조쯤 되고요. 그 중에 몇 프로의 돈을 사실 공공구매를 할 때 사회적 경제 쪽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마을 기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제도상에서는 관료들이 볼 때의 제도상에서는 마을 기업은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사회적 경제라든가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많은 것들이 발굴되었고, 그것들을 경영평가 편람에 이렇게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아직 마을 기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중앙법이 하나 통과가 되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750조의 몇 프로라는 건 굉장한 돈이거든요. 그리고 마을 기업이 현재 정부 돈을 받아서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어불성설이고, 그것은 이제 이 제도가 원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할 때 이 법제도를 통해서 판로의 개척이 이제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강조점이 들어서면서 사실은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지출 이 부분이 지역을 중심으로라든가 사회적 경제, 특히 마을기업도 사회적 경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거 법이 만들어질 때 저는 이제 법제에 있어서 행안부의 운영에 있어서도 그렇고 마을기업에 계신 분들도 그런데 정부가 돈을 더 줄 거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판로에 대한 개척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우리나라가 돈이 부족한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 돈이 이런 표현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나도 쓸데없이 땅을 파거나 아니면 아무도 쓰지 않는 건물을 짓거나 이런 데 쓰여졌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에 마을에 돈이 없을 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의 활용을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만 맞다면은 사실은 이 입법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어떻게 보면 영향력과 함께 마을 기업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좀 늦게 들어가지고 제 발제문은 이제 좀 별지로 돼서 죄송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공동체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 대표님도 말씀하고 최윤수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기업이 왜 존재하는데요? 지역이 있고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마을기업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나 협동조합법을 다 처리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성이나 공공성이 없는 마을기업 자체가 존재의 이유가 사실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든 간에 마을기업 스스로의 혁신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항상 강조했던 게 혁신에 대한 부분인데, 혁신이 정부만 혁신하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혁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마을기업이 타성에 젖어서 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 마을기업에 대한 영역을 우리가 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공공성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이것이 굉장히 공공성이 있고 공동체 전체와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굉장히 큰 의미에서의 생각을 하셔야 되고, 특히 중요한 거는 전체의 세계적인 흐름이라든가 우리나라의 흐름에서도 지역 자산 중심의 지역 개발의 효과, 특히 이제 ABC다라고 부르는 Asset Based Community Development가 굉장히 이제 파격적으로 이렇게 퍼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은 외부의 자본이 들어와서 외부의 자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마을기업을 크게 만들자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마중물이 되어야 되고, 외부의 일부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로에 대한 부분만 지속 가능성이 잘 유지가 되면 굉장히 훌륭한 모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박강원 의원, 아까도 좀 말씀하셨지만 박강원 의원실에서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지금 낸 상태인데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 13개의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13번째가 공동체성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 가치들이 법의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는 공동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그 어떤 여러 가지 입법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맥이 다 통하고 같은 흐름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마을 기업의 그 분들이나 아니면 그 행안부의 입장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제는 사회적경제법과 사회적가치기본법 자체가 지금은 그 기재부에서 이제 그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마을기업법은 또 여기 행안부에서 하게 되어 있고 도시재생이나 이런 법은 국토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전형적으로 이 부처의 그 칸막이가 아직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했고 그러지만 뭐 지역에 있는 우리들이야 딱 보면은 한 정부 돈이 다 똑같아 보이는 거지 이게 국토부 레벨 묻고 기재부 레벨 묻고 행안부 레벨 묻지 않습니다. 그 돈은 그냥 지역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인데 이러한 좀 포괄적이고 좀 더 유연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걸 평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정부 돈을 자꾸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저도 기획재정을 평가를 해보게 되면 평가가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받기에는 상당히 많이 말하자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영세성이나 아니면 그 인원의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마을기업 저희가 또 해병대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면 한병 해병대 영원 해병대처럼 한 번 마을기업 영원의 마을기업 이런 게 약간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틀이라는 게 정통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틀에 매이지 말고 마을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역에 있는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면 그 유연성 있는 자세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이런 입법기관에 와서 입법처에 우리 국회라는 아주 성스러운 곳이죠. 입법에 관련돼 모든 제도를 담당하는 곳에 와서 보통 이런 거를 공청회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흰머리의 수단이 되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이렇게 되면서 입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저분들도 많이 도와드리고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만의 리그가 되고 외부 사람들이 못 들어옵니다. 이게 사실은 그동안 권위주의적 시대에서 겪었던 그 뼈아픈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나 모든 법들을 보게 되면은 참 안타까운 게 중앙의 기본법이 기본적인 기본 운영 계획을 만든 다음에 그걸 지방에 뿌리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저로서는 행정학자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좀 더 바텀업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바텀업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향후에 이게 진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이곳에서 발의했던 겁니다.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이 박광훈 의원 시절에 발의했고 그전 김경수 의원이 발의했지만 그 법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공공성, 공익성, 공동체성이 세 가지를 강조하게 되고 지금 발전에 좀 표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은 공동체성이거든요. 우리가 공공성, 공익성을 관료들이나 아니면 공공부문에서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해왔었습니다. 단지 되게 달라진 게 뭐냐면 이 시대가 달라진 게 뭐냐면 공동체성을 강조한다는 거죠. 이 공동체성의 핵심 뭘까요? 지역입니다. 마을이고요. 거기에 알고 있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공동체가 돼서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백본이 돼야 되고 굉장히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정부의 돈을 좀 더 많이 따야 된다든가 아니 이걸 통해서 돈을 나누는 거에 집중하시게 되면은 이거의 본래 원했던 또 대통령도 그렇게 입법 취지에서 생각했던 이런 것과 완전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항상 어려운 문제가 이런 입법화 과정을 통해서 입법화 됐어요. 그리고 기재부에서 그런 입법화가 되면 돈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혹시라도 저희가 그 정부 돈에 너무 이렇게 그 중독이 되어서 저희가 기존에 가졌던 지금 어려운 시기에 가졌던 저희들이 잘하는 면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계속 지속하게 만들 수 있는가가 저로서는 입법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이런 법 제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공동체 육성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되고 어떤 특정 어떤 목적을 가진 분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한국마을기업중앙협의회 황태현 운영위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태현입니다.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현장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현장과의 어떤 그 학문적인 분들과 그걸 다루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왜 도지사님, 시장님이나 도지사님한테 마을기업도 그 공공구매가 안 되나요? 물어보게 되면 당신들 법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어딜 가면 법이 있다고 해요. 지금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기본법과 개별법에 대한 착각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회적경제가 지금 사회적기업, 자활,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개별법 8개, 11개의 개별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경제라 칭하고 있는. 근데 유일하게 없는 게 사실 마을기업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가지고 자꾸만 마을기업과 비교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가보게 되면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 마을기업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정의에서 한 번 나오고 23조 원을 설립하는데 통합하는 거. 그 다음에 부칙을 가게 되면 도시재생활성화지원법 이 법을 갖다가 개정해야 된다. 이 3개가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 마을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들 중에 다행히 제가 뒤에 이걸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과 그럼 마을기업은 뭐가 다르냐?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마을에서는 된장과 된장을 만들고 된장 만드는 그 메주를 만드는 체험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할머니들이 하셔요. 그 마을은 뭐냐면은 그 논두렁, 밭두렁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콩을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기업에서 콩을 수매를 해줘가지고 수익을 이렇게 드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체험하실 때 와서 일을 하셔가지고 수입이 나오세요. 자, 우리가 지금 도시를 좀 보자는 거예요. 도시에 우리 폐지 죽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3명, 4시, 5시부터 움직여요. 그리고 그분들이 받는 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종이값이 좋을 때 3,000원에서 3,500원 벌어요. 종이값이 떨어지면 있잖아요. 1,500원, 2,000원밖에 못 들어요. 하루 종일 새벽부터 나서 일하시는데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그 현실을 잊고 사냐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가면 있잖아요. 거기는 그 생들기름을 짜요. 그 마을이 생들기름을 왜 짜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마을에 고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농작물들을 다 해치는 거예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근데 누군가 고민을 해보니까 고란이나 들짐승들이 들깨 잎향을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있잖아요. 산에서 내려온 지역을 둘러가지고 다 들깨를 심어요. 그래서 그 들깨를 가지고 들깨를 짜가지고 생들기름을 파는데 지금 그 기업의 체계를 갖췄어요. 사회적 기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 기업은 상근이 아니면은 고용 인력에 해당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있잖아요. 계절성 인력을 고용할 수가 없어요. 마을기업만 할 수 있는 게 이 사업이라는 거, 이런 사업들이.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자꾸만 그걸 갖다 사회적 기업에 비교하고 협동조합에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꼭 드릴 때 이유가 의원님들이 아셔야 되고 국민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마을기업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갖다가 이걸 누가 해주냐는 거지. 그리고 그 할머니들이 소득만이 그분들의 간 혜택이 안 돼요. 여기도 좀 연세 드신 분이 계시겠지만서도 65세가 넘으셔가지고 직장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갈 데가 없으면 병이 납니다. 그 병 나면 무슨 돈 들고 치료하시죠? 다 전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와서 생활하신다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인 소득도 일으켜 드리지만 그 외에 그분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건강상의 유익함, 그런 걸 누가 생각해 주냐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회적 경제주의가 다른 부분이에요. 8개 개별법 협동조합도 있지만서도 그 개별법들은 개별법 중에 7개는 정부 주도에서 만든 거예요. 유일하게 생협이 하나 있죠. 예. 생협은 뭐냐면은 생협도 사실은 그들이 가져왔던 그 생태계 때문에 다른 사회적 경제주의과 사실은 좀 융합하기가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개별법이 없는 그 마을기업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제 교수님도 그 재정지원을 말씀하셨는데 마을기업이 가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재정지원보다는 체계적인 육성 정책을 원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일반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면은 초기에 창업 단계의 지원 정책과 성장 단계, 그 다음에 고도화됐을 때 그 지원 정책, 이 것들이 달라져야 돼요. 이게 기업의 논리예요. 아까 그 말씀으로 말씀하셨지만 마을기업은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성에 대한 요구만 할 뿐이지 기업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없다는 게 현재의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 마을기업 육성 지원법이 만들어진다는 것들은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구조화를 가지고 간다는 거, 저는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기 이제 초기부터 이런 발의가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왜 우리 마을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 필요성에 대한 요구 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 법이 잘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아마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그 인식이 좀 넓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입법 제정을 통해서 바라는 바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 육성 정책의 그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50분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 한 15분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요. 마을기업 지원기관에 관해가지고 마을기업 지원기관협의회 상임대표이신 권지훈 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마을기업 지원기관협의회 권지훈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전국 17개 우리 마을기업 지원기관들의 동료들이 좀 와 계십니다. 그래서 좀 제가 말을 하기가 지원기관 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 그 일은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좀 좀 약간 부담을 안고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국에 보면 온갖 지원 조직이 다 있죠. 도시재생부터 해서 마을 공동체다,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이다, 협동조합 지원기관이다 해서 수천 개가 이제 넘는 중간 지원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중간 지원 조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온갖 중간 지원 조직에서 지금 온갖 지랄 조직이라는 말까지 이제 스스로 하는 이제 그런 상황 정도로 이제 중간 지원 조직들이 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마을기업 중간 지원 조직은 그래도 17개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그 정도로 이제 제랄한 조직은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토론문에서는 요 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을기업 지원기관 현황에서 표를 하나 좀 정리해봤는데, 지금 이제 이 표만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 마을기업 전국의 지원기관들의 어떤 위치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좀 상황을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표 보시면은 이제 좀 의외의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각 시도에서 오신 마을기업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법인 유형이 다양했는가, 조직의 형태가 이렇게 다양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예산하고 인력이 생각보다 많네라고 이제 이 표를 보시면은 좀 그렇게 확인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기업이 지금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아까 이제 앞에 자료에서 1,590개, 올해까지 한 1,600 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지원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1,559개밖에 안 되네. 좀 이게 좀 약간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표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자면요. 전국에 이제 마을기업 지원기관은 17개입니다. 광역시도에 하나씩 설치가 돼 있고, 이제 그 중앙단위 이제 그의 어떤 이제 지원 조직이라든가 시군구에는 없습니다. 광역시도에만 있다라고. 그런데 지금 이 지원기관들이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운영 유형을 개별 통합으로 해놨는데 사실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혹은 마을 공동체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한 법인이 같이 운영하는 경우를 좀 통합으로 한 거고요.
개별화한 거는 이제 마을기업 지원기관만 운영하는 이제 법인의 이제 경우입니다. 그렇게 구분하면은 그렇게 이제 사직적인 통합지원기관은 이제 그 전국에 6개소고 17개 중에서요. 또 이제 마을기업 지원기관은 이제 11개소가 있는 겁니다. 마을기업만 하는 데가. 또 이제 또 하나 이제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올해 2020년도 이제 17개 마을기업 지원기관을 구분해 보면은 이제 올해 신규로 이제 지원기관이 지정된 데는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에서 2년 이상 5년 미만의 지원기관이 5개 정도가 있고 6년 이상 된 그래도 꽤 이제 고점 지원기관이 한 9개에서 정도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원기관의 모법인 유형들을 보시면은 17개 중에 이제 민간 사단법인이나 이런 사회적 활동가의 경우인데요. 이런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가 이제 12개소. 광역시도에 이제 출연한 어떤 재단,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겠죠. 이런 데가 이제 4개가 있고, 또 학교법인, 대학에서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좀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이제 이 1555개소라는 이 마을기업의 숫자인데요. 지금 사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파악하는 이제 마을기업 숫자라든가 이제 마을기업 지원에서 파악한 숫자가 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 1559개라는 거는 저희 이제 우리 지원기관 협의회에서 이제 지난주까지 확인한 실제 이제 숫자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통계조차가 사실은 이제 지원기관과 이제 행정하고 좀 이제 맞지가 않는다는 이런 좀 문제가 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작년하고 올해 대비했을 때 이제 올해 예산이 이제 시도별로 지원기관별로 이제 최소 10%에서 한 30% 이상 이제 갑자기 이제 급격한 이제 증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지고 인력이 많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맞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지원기관 상황이 이겁니다. 한 개 마을기업 지원기관이 이제 평균 이제 18 우리 전담 인력별로 마을기업의 이제 전담 활동가 한 명이 18개의 이제 마을기업을 이제 담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이것도 올해 들어서 예산이 늘어서 이제 이런 거지 작년 기준으로 지금 거의 평균 한 50개 정도를 이제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이 밑에 이제 또 업무를 보시면은 이 자료에 이제 뒤에 이제 업무를 우리 법안에서 이제 명시한 업무하고 실제 업무들을 구분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업무가 이렇게 단순하거나 좀 이제 추상적이지 않다. 굉장히 좀 세분화되어 있고 업무가 좀 복잡하고 좀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 이제 지원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법안에서부터 그렇고 이제 우리 마을기업 지침상에서도 이 마을기업 지원기관들의 좀 업무가 좀 이제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원기관들이 업무가 이 마을기업 지원기관 선정을 광역시도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지원기관들이 이제 광역시도에서 하라는 데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려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하려면 저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고 업무적으로도 이제 서로 이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이제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을기업 지원기관들의 업무들을 좀 우리는 행안부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좀 하고 표준화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우리는 중간 지원 조직이지만 한국 마을기업 중앙협회입니다. 이제 당사 조직이 좀 중요하다는 거죠. 한국 마을기업 중앙협회가 2013년도에 행정안전부 인가를 받는데 서단 법인이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마을기업 당사 유일한 중앙 단위 협의 조정 조직인데 지금 이게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마을기업의 이제 정착이라는 것도 성장을 위해서는 중간지원 주도에 현재 중간지원 조직이 시도에서 마을기업 활성화를 좀 주도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원기관이 해야 될 게 아니라 이제 당사자들이 스스로 이제 조직된 힘을 통해서 이제 마을기업 활성화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행정안전부라든가 광역시도에서는 지원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업들 혹은 행안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마을기업의 날짜라든가 또는 마을기업 교육이라든가 팔로개체 사업들을 좀 앞으로 좀 우리 당사자 마을기업 협회가 직접 할 수 있게 좀 맡겨줄 필요가 있다. 지금 사실 이제 우리 중간지원 조직은 이제 없어지는 조직이거든요. 중간지원 조직이 초기에 필요하지만 사실은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을기업 스스로 활성화하는 거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마을기업 중앙협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마저 배제가 돼 있는데 오히려 행안부나 마을 이제 그 강의 시도에서는 마을기업 당사자 조직 연합회 협회들이 더 많은 할 일을 스스로 해낼 수 있게 좀 맡겨줄 필요가 있다.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이제 길어졌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9년도에 우리 박정희님께서 이제 발의하셨을 때는 이제 마을기업 진흥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새로 발의한 법안에는 이제 마을기업 진흥원이 좀 빠져 있거든요. 그게 지금 기재부에서 그랬는지 어떤 영향을 받아 그랬는지 왜 빠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제 이 마을기업 진흥원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기 싶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을기업 지원기관들이 이제 올해 우리 마을기업 지원기관 협의를 만들어갖고 본격적으로 지원기관들끼리도 같이 이제 협업하고 연대하고 해보자 해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만 이게 마을기업 지원기관 협의에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아직 못 만들었던 거는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마을기업 지원기관들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우리 마을기업 활성화를 잘 거둘 수가 있을 텐데 그 구심점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통계관이라든가 이제 어떤 지원 역할도 좀 제대로 못했던 거고 다 개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구심점을 확보 차원에서도 이제 마을기업 진흥원 설치는 좀 이제 반드시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만약에 어떤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상황 때문에 마을기업 진흥원이 어렵다면은 이제 제가 하는 생각은 이겁니다. 우리 한국 마을기업 협회를 차라리 이 육성법 안에서 법정단체로 만들어 달라. 한국 마을기업 중앙협회가 한국 사회복지협의라든가 이런 데처럼 이제 우리 육성법에 아예 법정단체로 하게 된다면은 굳이 이제 마을기업 진흥원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이제 우리 당사자 협회에서 이런 마을기업 교육이라든가 조사 연구라든가 팔로워체라든가 이걸 스스로 좀 해야 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 이제 투서 좀 정신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당사자 조직의 역할을 좀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중간 지원기관을 선정하고 또 운영을 좀 더 고도화한다 할까요? 그런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마을기업 진흥원 등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을 더 육성하기 위한 어떤 기반을 하나 이렇게 설립하는 것도 어떠냐 그런 의견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하고도 마지막입니다만 마을기업 육성 지원법에 관해서 이희준 행정안전부 과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워낙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고요. 수관과장으로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답변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민 박사님께서 발제하신 부분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기본법, 기타 다른 법률, 마을공동체기본법 등 이렇게 염려하셨는데요. 사회적 기본법 논의가 된다고 사회적 경제육성법, 협동조합법의 폐지가 지금 얘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태영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마찬가지로 일반법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있다면 개별법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지원법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기본법 관련해서 이해식 의원님이랑 진선위원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좀 분명히 좀 차별성이 있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실과 협의해갖고 그런 입법 과정에서 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현성 교수님께서 잠깐 이렇게 마을기업이 이제 사회적 기업의 협동조합에 의해서 법이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저희가 이제 다른 관계자 간담회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사회적 경제 관련된 행사 시에 마을기업은 사회적 기업의 협동조합이 분명히 법적 근거가 있는 데 비해서 마을기업은 그렇지 않아서 일부 제외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해봤더니 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지역에 따라 좀 차별적으로 좀 운영이 되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은 바로 저희가 사회적 경제 관련 과장님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예산 성격상 마을기업이 포함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마을기업도 포함해서 그런 관련 판촉 행사나 관련 행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지훈 대표님께서
중간 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지방행정연구원이랑 같이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조금 촉박하긴 합니다만 혹시 플로어에서 말씀하실 분 계시면 한 2분 정도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속과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없나요? 그때 마을기업 대표 이승입니다. 이 일선 지역법 제조법 공청회인데 지원에 대해서 저는 이 공청회를 끝나지 않길 바라면서 지금 저희는 농촌형 마을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형 마을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의 토지나 어떤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안 돼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6차 산업 특별법에 보게 되면 휴양마을로 지정을 받은 마을에 대해서는 그 건축물 용도나 토지 용도가 변경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육성지원재정법에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된 곳에는 그러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그 법이 첨부가 되면 마을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이후에 그 토지 평균 변경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예. 그 여성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목소리가 크니까 그냥 할게요. 전라북도에서 온 마을기업을 하고 있자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 한옥마을 협동조합의 이사장 오춘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기쁘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전라북도에서는 4개의 조직이 연대회의를 조직을 해서 공동구매 사업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없지만 저희 지역 자체 내로 연대회의를 꾸려서 4개의 조직이 공공구매 우선 공공구매 5%를 시도하고 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참으로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오셔서 오늘 잘 녹음을 했으니 잘 전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마을에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마무리했고 또 제가 세계의 그 3대 농업 활성화 사업 80억 컨설팅을 맡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느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발제하신 분 중에서도 내용이 나왔지만 4개의 조직 중에서 그래도 공동체성을 가장 예쁘게 잘 리더하고 있는 것은 마을기업이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다양한 공공성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그 부처 간에 잘 합의를 해주시고 당사자 조직 간에서는 그 지역 내에서 서로 간에 잘 협의를 이루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사업단의 이런 조직 형태가 아니라 밑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사업이 진행돼서 좋은 방안들이 위로 올라가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 마을기업에서 선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춘자 대표님 마을기업에 대한 애정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 뒤에 한 분 아마 손을 계속 드시는 걸로 봐가지고는 아마 말씀 안 하시면 집에 안 가실 것 같아요. 네. 그 공동체성을 살리는 그러니까 농촌형이 됐던 도시형이 됐던 공동체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마을기업을 말씀하셨었는데 더 큰 문제, 향후에 벌어질 문제는 그 인력의 재생산 구조와 공동체성의 그 재구성, 보전이거든요. 존속이 되는 부분은 역시 그 농촌형이 됐던 도시형이 됐던 청년 근로자들을 채용을 하고 같이 그들과 공동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고용에 대한 청년 고용에 대한 마을기업에 한해서라도 그런 특혜랄까 하여튼 그런 조항이 법적으로 좀 돼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고용에 대한 부분을 뭐 이렇게 보조를 해주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을기업의 같은 경우는 공동체의 보존을 위해서 그 청년의 일자리를 확대시키고 보존할 수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법적인 그 명문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참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아무도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을 아마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쟁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 분 시간이 조금 그한데 꼭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지동마을 기업대표 이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농촌입니다. 그 농촌마을의 가장 어려운 점은 이제 경제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을 기업을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상품을 개발하고 함께 잘 살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마을이 지금 농촌이 전부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젊은 사람들의 힘이나 지식의 빈곤, 정보의 빈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갖다가서는 아무리 자원이 있고 자원을 개발하더라도 판매를 할 수 없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마을 기업 법에 불구가 같으면은 마을 기업은 마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단체를 보호하는 그런 법들은 상당히 좋은 몫이지만 저희로 볼 때는 농촌의 마을 기업들이 앞으로 지향하는 방법에 살아갔을 때는 민간 기술이나 자본들이 유입돼서 서로 응용하고 협업해야만이 마을 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을 개발해서 팔 수 있어. 그래서 마을에 일자리가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농촌 지역에 민간 기술이나 자본이 유입했을 때 그런 자본이나 기술에 들게 세제를 뭐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지원법을 함께 만들어서 농촌의 마을들이 민간 기술 협업을 해서 상품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아주 농촌의 아주 시골의 출신인데 마을이 고향 마을이 이렇게 피폐되어 가는 걸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방금 이 선생님 말씀하신 민간 자원이 좀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법제화를 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공청회는 특별히 쟁점이 있는 그런 공청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정을 보는 저도 마음 편하게 이렇게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제하신 분도 그리고 토론하신 분도 모두 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좋은 의견 많이 내어주셔서 저는 성공적으로 이 토론회가 잘 이렇게 진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법안을 이렇게 제안하신 박정 의원님의 오늘 제안하신 것과 더불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해가실 것인지 등등 소감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이 토론회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발제부터 토론까지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법을 만들면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2011년부터 시작해서 엄격히 17년도부터 17년 12월이니까 11년도부터 시작해서 근 10년간 제정되지 않은 법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법이라는 것이 꼭 완성을 목표로 하지는 않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 제정을 통해 법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도 개정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더 시대를 반영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 여러 가지 플로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농촌은 고령화되면서 여러 가지 도시 노동자에 비해서 연봉도 적고 또 공동체가 파괴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마을기업 법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 들어옴으로써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또 어르신들의 경험을 같이 합한다면 이것들이 좋은 마을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은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뭐 가만히 있자고 이런 기술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디자인할 수 있는 기술들은 또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을 전공한 청년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샘플을 만들어내고 또 어르신들이 그 뒷받침하고 이런 모델들이 결국은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제 마을기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45억의 매출이 아니고 이제 1조를 넘어서 그런 성공한 마을기업이 나와야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년들이 스스로
마을 기업을 만들고 같이 어르신들을 같이 공동체로 묶어내면서 이거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한 800만이 옵니다. 그 임진각이 있고 또 안보관광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그분들에 대해서 하루만 주무시고 가게 하면 800만에 대해서 한 10만 원 정도 쓰면 이게 8천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마을 기업에 그 마을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선 마을의 사람들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익을 내는 것이 마을 기업에 대한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목표로 해서 하나를 이뤄내면 자연스럽게 그 우리 농촌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장님을 비롯해서 발제자님, 토론자님들 수고하셨고 이 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청중님과 그리고 귀한 발제를 해주신 발제자분들의 귀한 토론으로 이 공청회가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에 관한 이 법률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조만간 이런 법이 통과되는 그 날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는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까 말씀하신 예수위원장님 그리고 한국 사회적진흥원에 계시는 분 그리고 LG를 비롯한 사회공헌 담당자분들도 여기에 제가 보니까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이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이 공청회가 추구하는 마을기업 육성법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준비하신 김대영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경양각지에서 오신 분들 비가 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만 잘 돌아가시고 더욱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을기업 육성지원 재정법 공청회를